최근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IPS 본부 부부장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국채 금리 계속 상승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도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을 볼 때는 성장하고 물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물가인데요. 물가가 예를 들어서 금리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채권이라든지 예금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실물,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 대한 매점 매석으로 나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금을 땡기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가 올라간다. 이게 첫 번째 말씀하신 금액량에서는 맞는 거지만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요즘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재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면은 미국에서도 1.9조 달러의 굉장히 큰 규모의 재정 정책을 통과시켰는데요. 국가가 그 돈을 갖다가 어디선가 조달해서 써야겠죠. 어디서 조달하냐면 민간의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합니다. 그럼 민간에서는 예를 들어 1.9조 달러라는 돈을 잘 쓰고 있다가 정부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쫙 이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럼 민간에서는 자금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은 당연히 너도 나도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최근에 금리를 갖다 밀어 올리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연준에서는요.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를 뭐 이렇게 좀 잴 가능성은 아직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가 부분이 우려스러우면 이자율을 올릴 수도 있다는 어떤 뭐 뉘앙스를 풍기거나 이럴 것도 한데 그럴 일은 없어. 아직 이런 상황 맞죠? 네, 일단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주신 건데요. 첫 번째는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미국 재무장관이 옐런 의장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이라는 게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걸 여러 가지 요소로 봐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라왔다 떨어졌다.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두 번째는 달러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 상승만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연준이 보고 싶은 거는 지속 가능한 물가의 상승입니다. 지속 가능한 물가의 상승은 임금의 상승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문제는 아직 옐런 의장이 옐런 재무장관이 정확하게 뭐라고 코멘트하냐면 아직 미국에는 1,000만 명의 실업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사태에 비해서 1,0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기 때문에 아직은 임금의 상승에 의한 지속 가능한 물가의 상승을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일단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연준에서 그럼 이렇게 금리가 올라오는 거를 갖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시적인 물가 상승과 함께 백신의 효과와 재정 부양의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경기가 과열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 과열과 함께 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까지 일일이 다 금리를 올리면서 막아줄 필요가 있느냐. 어느 정도 올라오는 성장을 보면서 실제 이게 이제 뭐 실물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레벨이면 일정 수준은 그 금리 상승을 용인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가 회복되면요. 거꾸로 실물 경제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소비 수요가 늘고 이런 물가 상승이 다시 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물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일시적인 실물 경제의 회복이냐 아니면 지속 가능한 실물 경제의 회복이냐인데 요즘 이제 저도 주말에 어디 나갔다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난리였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해도. 네,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실물 경제 회복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금도 상승하게 되는 그 골이 실질적인 그 골이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복 소비라는 게 사실은 보복 소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용어를 씁니까?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펜트업 디맨드라는 말을 쓰는데 참았던 거 쓴다 이거 그렇습니다. 쓰지 못했던 돈을 한꺼번에 쓰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보복 소비라는 게 그러면은 이번에 이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 가능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는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퀘스천 마크라는 걸 붙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보복 소비를 볼 때도 작년에 하지 못했던 소비를 한꺼번에 올해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날아가 버린 소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작년에 하기로 했었던 해마다 하는 세미나 이런 것들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죠. 올해는 올해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보복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근데 단기적인 걸 좀 여쭤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시적인 경기 회복 단계지 이것이 뭐 이자율을 올려가지고 아직 뭐 물가를 잡을 단계가 아니라는 게 연준의 판단이라면 연준이 지금으로서는 이자율을 올릴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실물 주식은 꺼졌습니까? 그 관계를 잘 모르겠던데요. 이게 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금리라고 해서 다 같은 금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연준이 조절을 하는 금리는요, 정책 금리라고 해서 정책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이게 기준금리고요. 연준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루짜리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이거를 2023년까지 올리지 않을게요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초단기 금리를 올리지 않는구나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 금리 있죠. 시장에서 결정되는 장기 금리에 대해서는 연준에서 올린다 내린다 그렇겠죠?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아니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금리가 뛸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기로 했지만 시장금리, 장기금리는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금리가 사실 실물 경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은 모기지 금리라든지 과열된 실물 경제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부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연준은 정부 차원에서는 이자율을 안 올린다 그래도 시장은 장기적으로 이자율이 오를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장 금리라는 건요. 단순히 이제 장기적인 물가만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도 움직이곤 합니다. 그럼 수급에 뭐가 있느냐? 실제로 지금 그 정부에서 1.9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요. 일시적으로는 장기 국채를 시장에 쏟아내게 됩니다. 장기 국채라는 게 말이 어렵지만 장기 10년 정도로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정부가 자금을 확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럼 일시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서 금리가 탁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국채의 어떤 금리가 오른다는 것, 꼭 채권값이 싸진다는 것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권값이 싸진다는 건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이나 아까 말한 어떤 실질적인 경기 회복, 그거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걸 우려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다라면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물가 상승을 갖다 바라보는 부분도 있지만 일시적인 성장이나 아니면 일시적인 수급에 의한 요인들도 바라보는데요.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도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장기적인 물가 상승을 바라보면서 그 금리가 뛰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성장에 대한 관련된 거는 당연히 이제 그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경기 부양과 백신의 효과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겠죠. 이른바 얘기하는 진성 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의 전망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경기 회복되고 임금 오르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조짐이 있으면 연준이라고 해서 지금 내가 절대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전의 연준이었다면 제가 이제 04년부터 마켓을 봤는데 예전의 연준이었다면 물가가 예를 들어 목표치인 2% 위로 올라오려고만 해도 바로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연준은 그때고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의 연준은요.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무서웠는데요. 지금은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워진 겁니다. 디플레이션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이제는요. 2% 위로 물가가 올라와서 일정 기간 이어지더라도요.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작년도 8월에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로 전환을 시도를 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아주 세게 올라가는 게 아니면 연준에서 약속한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 빠르게 서두르거나 긴축을 강하게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지금 높지는 않습니다. 그 테슬라 30% 하락한 거 가지고 요번에 이런 어떤 이자율 상승이나 이런 거 연관이 져서 해석하는 분들이 많던데 부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성장주의 타격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서. 제가 테슬라라는 개별 종목을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성장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금리하고 성장주는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성장이 보통 이제 저성장 기조가 형성이 되면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게 되거든요. 그럼 저성장과 저금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풀려 나오게 되면 이 돈은 어디론가를 향해야 되는데 어느 돈이나 약간이라도 성장을 해주는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장주라는 건 성장이 안 나온 데에서 희소 가치를 갖고 있죠. 그쪽으로 돈이 한꺼번에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주의 주가가 굉장히 오버슈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많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금리도 낮아서 돈이 많이 풀렸고 성장의 희소 가치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시면 재정 정책하고 백신 등으로 인해서 경제 전반의 성장이 이제 파릇파릇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럼 성장의 희소 가치가 막 떨어지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유동성을 조금씩 줄인다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유동성을 줄이니까 유동성도 줄이고 성장의 희소 가치도 떨어지니 성장주가 아무래도 연준의 얘기는 그 유동성을 줄일 생각이 아직은 없다 이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기준금리의 인상을 막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시장 금리가 뛰는 부분들이 있죠. 유동성이 줄어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들은 볼 수가 있겠죠. 재정 정책으로 자금을 빨아들이는 부분들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연준은 아직까지 우린 조이세가 없어. 아직은 그렇다는 게 아니야. 이러지만 방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시장은 어떤 약간 유동성을 회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이 금융이나 어떤 개인 투자자로서는 어떤 전략을 택해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마켓의 뉴스들에 많이 집중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금리가 올라오더라도 실물 경제의 성장에 크게 충격을 받지 않으면 연준이 개입하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실물 경제에 충격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징후가 보이게 되면 연준이 시장 금리도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장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자금을 주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의 상승도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해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두셔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양적 완화를 더 강화할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이후에는 스탠스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성장주라든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주식 쪽으로 좀 쏠리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쏠림 현상들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충격에도 어떨 때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같은 주식을 투자해도 지역 분산이나 아니면 섹터 간의 분산들, 성장주하고 가치주의 분산들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부장님 말씀은 가치주로 어떤 비중을 일정 부분 옮겨는 게 바람직하다. 네,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도 역시 아직도 유효한. 네,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것도 보시면은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성장주가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성장이 더 세게 나와주면 그런 경우에는 성장주가 큰 타격을 받지 않겠죠. 아마 성장주 내에서도 이번에 금리 상승 때문에 옥석 가리기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테슬라가 떨어진 건 석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 개별 종목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것들이 실질 성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직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